로마는 그다음부터 1000년을 지속됐는데 평화롭게 살았냐?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격렬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로마인들의 집안이 다 파산합니다. 노예가 만들듯이 싸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잘 되는 것과 미국인이 잘 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때리는 걸 보면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같이 이미 한 5, 6년 전부터 하버드의 백인 학생 숫자가 5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쇠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게임 이론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한순구 교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로마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인물을 뽑으라 하면 시저, 카이사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프랑스도 점령하고 로마를 위해서 영토를 그렇게 넓혔던 카이사르가 그 자기랑 친했던 원로원 의원들의 칼에 맞아서 죽고 말죠. 저희는 무슨 시샘이나 질투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시 들여다보면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이해하기 힘든, 왜 한국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연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왜 미국의 국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러지 하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과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 똑같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약소국인데 저 강대국들은 얼마나 편할까,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계속 침략을 받는데, 사실 강대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카이사를 죽임으로써 절정에 다다랐던 로마인 내부의 갈등, 또 지금 미국에서도 민주당 공화당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미국인 내부의 갈등이 항상 강대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미국 내부의 정치적 보수와 진보 쪽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약간 로마에서 설명을 해보면, 미국에게,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35년쯤 전에 소련이라는 거대 적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소련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는 제 선배들이 소련이 미국을 이길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되게 많았을 정도고, 소련이 미국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정도로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던 시기인데, 그걸 어떻게 소련을 멸망시키고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된 것처럼, 로마는 여러분이 한니발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카르타고라는 로마의 적수가 있어서 로마인에게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장수가 누구냐 그러면 로마인이 아니라 한니발이라고 로마인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장수가 있어서 로마가 거의 멸망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이 소련을 이기고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됐을 것처럼 로마는 카르타고르에게 승리한 바람에 이 서양 세계를 다 지배하는 유일한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면 로마는 그다음부터 한 1000년을 지속됐는데 그냥 다 그 다음에 평화롭게 살았냐?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로마가 서양의 지배자가 되고 나서 수십 년 후부터 격렬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로마인이 로마인을 죽이는 내전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로마 사람들이 다 지중해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 지중해 사람들이 다 노예가 돼버리고 그 땅이 다 로마의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인 전체의 땅이 아니라 로마 부자나 귀족들의 땅이 돼서, 그 귀족들이 이집트나 시리아나 리비아나 이런 데서 대규모 농장에서 이제 노예가 된 그 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모든 농산물이나 상품들이 다 싸게 변해서 로마인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격, 낮은 가격에 로마로 수입되는 바람에 로마 군인들을 배출했던 로마인들의 집안이 다 파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노예가 만들듯이 싸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싸웠는데 카르타고를 이기고 우리가 유일의 강대국이 되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땅도 다 잃고 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차라리 우리가 이기지 말 걸 그랬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아마 미국 사람도 우리가 전 세계를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어줬더니 그 사람들이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너무 싸게 잘 만들어서 우리 미국 사람은 다 직장을 잃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평민들을 위해서 크라수스 형제라는 형제가 귀족 형제지만, 이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평민들을 이해해주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평민들을 도와주자라고 원로원에서 얘기하니까
원로원이 우리 국회 같은 것인데요. 일단 형이 먼저 그걸 제안하니까 원로원 의원들이 몽둥이를 때려서 죽입니다. 재판도 아니고요. 그 연설하는 데 가서 때려서 죽여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식민지 다 개척해서 노예에 불려갖고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우리를 방해하느냐라고 해서 로마인이 로마인을 죽인 일이 시작됐고요. 또 그 동생은 또 뭘 주장하냐면 로마인들도 못 살지만 로마인들은 그래도 그 식민지를 운영해서 번 돈으로 빵을 주고 굶어 죽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데 로마는 사실 하나의 도시고 이탈리아에는 다른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다 로마가 아니었거든요. 로마가 아닌 예를 들어 나폴리와 같은 도시는 우린 분명히 로마와 힘을 합해서 한니발 카르타고와 싸워서 이겼는데 로마가 거기를 다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짓고 우리 나폴리는 귀족도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걸 해결해 달라라고 해서 그 크라수스 형제의 동생은 로마 내부도 문제지만 우리의 동맹 국가인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자라고 하니까 이번엔 로마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매를 누가 나눠 가질까에 대해서 항상 강대국은 싸움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면 로마를 제외한 나폴리, 밀라노 이런 다른 도시들이 동맹시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동맹시 똘똘 뭉쳐서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너무 세잖아요. 로마가 아무리 세도 자기랑 동맹을 맺을 정도로 똑같은 군사훈련을 받은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로마가 되게 전투에서 총사령관이 첫날 죽을 정도로 고전을 하는데 결국 이게 금방 해결된 이유는 로마가 뜨거 그러고 원로원에서 그렇게 크라수스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반대했던 이탈리아 전 도시의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그 바람에 이탈리아의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거죠. 지금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때리는 걸 보면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같이 자기의 동맹국들을 때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로마 시대와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것을 이렇게 수만 명씩 이쪽 한쪽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반대편을 죽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로마인에게 줘야 된다.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복한 스페인이나 프랑스까지 다 주자. 카이사르가 그런 주장을 하다 칼을 맞아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서로 하다가 결국은 카이사르파가 전쟁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평화롭게 해결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텐데 생각해보면 카이사르에서 로마가 끝난 게 아니라 카이사르가 죽고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의 기득권층을 다 싸워서 이긴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전 세계로 다 주면서 나중에는 프랑스 사람이 로마에 와서 집정관이라는 대통령 지위에 오를 정도로 로마 사람들이 우리의 로마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전 세계의 로마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로마는 500년, 600년 동안 번영을 누립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로마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유럽 전역에서 모인 인재보다 로마의 인재가 더 똑똑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 사람이 3억, 3, 4억 미국 인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여있다고 그래도 이 세상의 인구가 80억이면 80억에서 똑똑한 인구가 모인 것을 미국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을 다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을 보면 미국 사람이 없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에 경영진을 보면 인도 사람이 엄청 많고 엔비디아는 또 타이완,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중에 진짜 미국인이 하는 나라는 거의 없네.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하버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모교가 하버드인데 하버드에 2년 전에 가보고 좀 깜짝 놀란 경험을 했는데 제가 30 몇 년 전에 하버드 다닐 때는 거의 다 백인이고 저 같은 백인이 아닌 학생은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백인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이미 한 5, 6년 전부터 하버드의 백인 학생 숫자가 5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이 동양인, 인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사람들이 왜 이 시민권을 다 나눠주냐라는 거에 더해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중요한 CEO들이 다 외국인인데 지금 하버드에도 백인은 없고 다 외국인이냐. 전 지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의 갈등도 그런 것이 밑바닥에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너무 욕할 수만 없는 게 우리나라 서울대의 절반이 외국인이다. 한국 애들이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한국 사람도 많이 화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로마도 싸우다가 결국은 전 세계 인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서 500년을 더 번영을 했는데, 미국이 여기서 쇄국 정책을 하고 외국인을 안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면 이 세상에 온갖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으로 다 모여서 미국이 발전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딘가 딴 데로 갈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만큼 발전을 못 할 거죠. 그래서 로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미국도 미국이 잘 되려면 그러는데 미국이 잘 되는 것과 미국인이 잘 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이 이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이걸 로마처럼 잘 극복해서 전 세계 시민을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인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간다면 미국이 지금부터 로마처럼 500년을 더 번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이 여기서 쇄국 정책을 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로마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징기스칸 제국도 결국 금방 멸망한 것이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반대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에 있고, 우리로선 참 답답한 일이지만 가장 힘센 사람이 사춘기를 겪고 있으니 옆에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우리도 그대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미국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이 되면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을 계속 노예로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기존의 기득권층으로서는 강대국들이 이거를 극복하냐 못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미국의 지도층들은 이거를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제 하버드의 지도 교수님들은 다 싫어하십니다. 사실은 하버드의 절반이 외국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3분의 1 정도 되고, 이민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민간 코리안 아메리칸 외국인이라고 안 치는데 그 사람까지 하면 절반이 훨씬 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첨단 기업을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같은 사람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럼 그 인재들이 어디 딴 나라도 분명히 갈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발명이나 혁신을 하는 건 또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미국 사회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들 판단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분한 마음을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트럼프는 그거를 뭐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표를 얻으려면 그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는 거죠. 아주 좀 이해 좀 하지 할 정도는 아니고, 로마에서는 서로 몽둥이를 쳐서 죽일 정도의 극한, 그리고 쿠빌라이도 자기 형제를 죽일 정도의 평화롭게 해결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다. 우리는 또 한편은 푸틴도 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요즘은 러시아죠. 러시아 사람들은 저는 푸틴이 상당히 인기가 있대요. 그리고 저도 아는 러시아 사람 만나보면 고르바초프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래도 푸틴은 고르바초프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아까 제가 로마와 카르타고 때 얘기를 했지만 소련이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제 대학교 선배가 소련이 미국을 이길 거다라고 해서, 정말요? 그랬더니 맞다, 지금 정부가 발표를 안 해서 좀 더 세다라고 할 정도로 소련이 셌고요. 경제적으로는 아니었는데 무기는 소련이 훨씬 많았습니다. 전 세계를 몇 번 다 폭파시킬 정도의 핵무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 세계를 폭파시킬 정도의 핵무기를 가진 소련 지도자인데 어느 날 그냥 소련이 망했거든요. 핵무기 하나도 안 쓰고. 그러면 고르바초프가 조금만 착하지 않았다면 우리 소련 돈 주지 않으면 우리 미국에 핵을 쏜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떤 아주 존경받는 총장님이, 대학교 총장님이 총을 들고 돈 내놓으라고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유 무슨 농담하시나요? 무슨 오늘 뭐 개그 콘서트인가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그거를 쏠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사회적 명망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으신 분이 그거 몇 푼 얻으려고 거기서 쏘겠어요? 아마 돈 내놓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웃으면서. 그런데 촉법소년,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어떤 학생이 총을 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거는 훨씬 무서울 겁니다. 왜냐면 이 학생은 쏠 수도 있겠다. 별로 잃을 것이 없어서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제 또라이 전략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나이가 없고 경험이 없고 법에도 저촉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상당히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대학교 총장 같은 분은 절대로 또라이일 리가 없는 분이죠. 똑같은 총을 쥐고 있는데 대학교 총장이 쥐고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섭고, 똑같은 총을 중학교 1학년생이 쥐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아직 철도 안 들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 이유는 총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기냐? 고르바초프를 딱 만나보면 이 사람이 너무 착해서 핵무기가 수천 개가 있지만 한 발도 안 쏠 사람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미국 대통령, 영국 수상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무슨 일을 해도 넌 핵무기 안 가진 것과 똑같아. 왜? 절대로 쏠 애가 아니니까. 절대로 쏘지 않으면 핵무기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우리 힘들다, 좀 도와달라, 우리 핵 감축할 테니까 경제 지원 달라 라고 해도 안 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쏘지도 않을 테니까 핵 감축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해서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고르바초프가 이제 죽은 거죠. 근데 푸틴은 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푸틴의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푸틴은 핵무기를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침공하고 해도 막 푸틴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쟤는 잘못하면 핵무기를 한 발 정도 쏠 수도 있어 라는 공포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무 피해도 없이 이기는 건데, 거긴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또라이인 척, 미친 척, 제정신이 아닌 척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서워한다. 반면에 너무 양심적이고 착해 보이면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CEO나 이렇게 조직의 최고 책임자들이 외로운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너무 친해서 우리 사장님은 만만해 라고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조금 나쁘고 깐깐해 보이는 그런 것을 해야지 조직 통솔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예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당시에 소련 경제가 너무 안 좋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잘 살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산주의 제도 하에서 자본주의만큼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그럼 소련이 왜 그래도 미국과 경쟁할 수 있었냐를 보면 소련에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석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런 데 석유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로 옆이 소련이고요. 소련이 석유나 가스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요번에 전쟁 났을 때 소련이 가스를 끊는다고 그러면 유럽이 다 겨울에 난방을 못했어요. 유럽이. 그래서 소련이 이렇게 석유나 가스로 돈을 많이 번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라고 해서 전 세계 석유값이 몇 배로 하루아침에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가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님 막 가고 거기 돈을 공사를 해서 벌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기 때문에 막 했듯이, 그때 사우디만 많이 벌었냐? 소련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그 돈을 갖고 흥청망청 썼는데 80년대에 석유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지금 쓰던 돈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줄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석유값 올렸을 때 많이 들어온 돈을 쓰는 거를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니까 이제 석유 값이 싸져갖고 수입은 줄고, 그래서 엄청난 적자가 났고요.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이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푸틴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해서 또 돈 뜯어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고르바초프는 진짜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요. 사람 아까도 얘기했듯이 착한 것 같아요. 이게 착하면 권력을 유지하거나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합리적이고 착해서 그런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쓰지 못하고 결국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안 일으킬 테니까 달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효과적인 거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완전히 일으켜 버린 다음에 우린 돈을 줘야지 이 전쟁을 끝낼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랬으면 미국도 도와줬을 텐데 그냥 우리가 핵 알아서 감축했다, 우리 핵무기 몇 개 없앴다, 그러니까 돈 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더 없애봐 그러고 안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서 매우 mno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의 핵무기가 엄청 많은데 우리가 왜 북한 핵무기만 걱정하고 있을까 보면, 미국하고 중국, 심지어 푸틴도 핵무기를 쓸 사람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북한의 최선의 전략이 대학 총장처럼 보이는 수령 동지가 아니라 뭔가 촉법소년 어린애, 철없는 어린애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꾸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합리적인 사람이고 죽음을 왜냐면 핵무기를 쓰면 자기가 죽어요. 김정은이 핵무기 하나라도 날리면 한국인 불바다가 되겠지만 그거를 중국이나 중국이라고 해도 살려두자고 못할 거고,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이 핵무기를 쓴다는 거는 자기가 죽는다는 의미인데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또라이여야 되거든요. 또라이들은 나도 죽고 너도 죽자라는 건데, 그런 사람으로는 전 보이진 않은데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100%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냥 우리가 봐주고 있는 거죠.